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보낸 사연을 들은 여러분들이 제 사연을 듣고는 이렇게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 있을까 싶을 겁니다. 하지만 미련한 이 사람을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그저 너무 외로웠던 사람이라 그놈의 정이 뭐라고 정 때문이라도 가정을 지키려고 했다 생각해 하면 좀 덜 답답하실 거예요. 저도 알아요. 미련을 놓지 못하는 저 자신이 바보 같고 미련하다는 것을요. 안 그래도 너무 뼈아프게 후회하고 있으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제 사연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제가 왜 가족의 정을 갈구하면서 살게 되었는지를 말해드릴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니, 부모님이 살아계신 나날에도 제 마음을 편안히 기댈 곳을 찾기 어려웠어요. 특히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이혼하셨는데 아버지는 어린 저를 책임지기 싫다면서 저에 대한 양육권을 전부 어머니께 돌려버리고 도망친 사람이었죠. 그래도 어머니란 사람이 저를 온전히 책임져 주었다면, 나를 조금만 더 사랑했더라면 오늘 보낸 제 사연의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어요. 양육권을 모두 가지고 있던 어머니는 저를 보면서 매번 한숨을 쉬기 바빴어요. 제 얼굴을 보곤 한숨을 쉬면서 친척은 물론 혈연이 있지도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를 좀 맡아달라며 이야기하기 바빴죠. 이혼한 뒤부터 엄마의 눈에서는 항상 이 혹을 어찌 되면 좋을까 지긋지긋해 하는 마음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얼마의 세월이 지났을까요?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도록 내가 20살, 내 생일이 지나 성인이 되는 그 순간까지도 친척집과 남의 집을 전전하면서 눈칫밥만 먹으면서 살아야 했어요. 성인이 되기 전에는 온전히 마음 놓고서 편안한 마음으로 밥을 먹은 적도 없었던 것 같네요. 이런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 반복되고 20살이 되던 해에 저는 생애 처음으로 평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바로 집 근처에 있는 흔한 편의점에서 말이죠. 편의점에서 혼자서 사 먹은 삼각김밥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가족이 아닌 사람들의 품을 전전하다가 엄마란 사람의 얼굴을 구경한 것은 거의 10년 만의 일이었죠. 이런 말을 하면 대부분이 제 이야기를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동안은 어떻게 남의 집에서 지낼 수 있었냐. 적어도 너희 어머니가 네 양육비를 챙겨주시지 않았냐 하고요. 그럼 저도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부모라는 사람이 남에게 자식을 맡기고 양육비를 충분히 그들의 손에 쥐어주었다면 제가 이렇게 숨을 죽이면서 살아야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엄마는 이름만 내 부모이고 절대 부모로서의 일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오랜만에 엄마란 사람의 얼굴을 보는 기회는 정말 제게는 특별한 일이었죠. 이렇게 가족의 사랑, 정을 얻지 못한 아이임에도 저란 사람은 그런 엄마도 피로 엮인 가족이라고, 이제라도 나를 책임져 주는 건가? 약간 설렜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는 제 이런 상상을 무참히 짓밟았죠. 오랜만에 보는 딸을 보고도 냉정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거든요. 오랜만이구나. 일단 사족 없이 본론으로 들어가자. 내가 최근에 재혼하려는 아저씨가 있어. 그 아저씨한테 딸이 하나 있는데 어릴 때부터 엄마가 없이 자란 애라 불쌍한 아이야. 그래서 내가 옆에서 지켜봐 주기로 했다. 그래도 너는 내가 아는 사람들이나 친척들 집에서 사랑 많이 받고 컸잖니. 그리고 실은 내가 너 외국에서 살고 있다고 그 아저씨한테 말했거든.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다짜고짜 자신이 결혼을 앞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아이가 혼자 자랐으니 자신이 옆에 있어줘야 한다는 엄마의 말에 당시에 저는 무슨 말인지 처음부터 제대로 알아듣기 힘들었어요. 그저 오랜만에 엄마의 얼굴을 봤다는 사실에 그냥 기뻤으니까요. 그래서 엄마의 말에 멍청하게 반론도 못하고 네? 하면서 답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저를 보면서 무참히 제 마음을 짓밟으며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이어서 말하더군요. 아휴, 너는 그 나이 먹도록 도대체 눈치를 어디가 갖다 버린 거니? 고등학교까지 그래도 내가 책임졌으면 이젠 네가 알아서 살아야 할 거 아니냐. 혼자서 돈 벌 수 있는 나이인데 앞으로도 내가 널 책임져야겠어? 앞으로는 절대 나를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얘기다. 넌 여기 내가 살고 있는 한국에는 없는 애라고.
어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까지 지혜비를 쏙 닮아서는. 답답한 년. 차라리 엄마가 없었으면 몰랐었을까요? 저는 이날 찢어지게 아픈 상처를 받았어요. 본인이 낳은 자식이 뻔히 잘 살아있는데 재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낳은 자식을 품겠다며 자신의 피를 이은 아이를 이렇게 차갑게 끊어내는 사람은 절대 우리 엄마가 아닐 거라 현실을 부정했어요. 하지만 제가 부정한들 뭐 하나요? 이미 엄마라는 사람은 내 앞에서 차갑게 등을 돌리고 가버렸는걸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결혼이라는 것을 꿈꾸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세상에 대한 반발심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를 낳은 부모에 대한 분노에서도 말이죠. 당시에 저는 나라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가정을 꾸려서 좀 더 나이가 들고 다시 내 부모라는 사람이 나를 보았을 때 보란 듯이 잘 살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라는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러니 결혼이라는 중대사를 꼼꼼히 알아보지도 않고 결정하게 된 거죠. 어린 마음에 너무 섣부른 마음으로 결혼을 입에 담은 거예요. 제 남편이란 사람은 이렇게 한창 복수심에 불타는 시절에 만나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내게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을 텐데 제게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뉴스에서 많이 접하는 내용이지만 정말 편의점에서 생계를 위해 일하던 어린 저에게 툭 쪽지를 주고 간 사람을 남편감이라고 생각하며 만났거든요. 그래도 물론 아무것도 따지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나와는 조금 나이 차이가 있는 그를 보면서 어른스럽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다 싶어서 처음 만나게 되었죠. 그는 편의점에 오래된 단골이기도 했으니 말이에요. 남편과는 그래도 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면서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와 만날 때는 항상 지금 자신의 상황을 입에 담으면서 지금보다는 훨씬 어른다운 면모가 보였죠. 3명의 여동생과 시어머니까지 책임지면서 살고 있다고. 가족들 앞으로는 적응까지 만들어서 자신이 집에 가장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남자의 말을 곧이 곧대로 들은 저는 바보였습니다. 실제로 남편은 적금을 넣고 있기는 했지만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런 남편의 말이 절대적으로 맞는 말이다 생각하며 그가 속이 꽉 찬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이 사람이다.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나름 보란 듯이 사람들 앞에서 떳떳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마음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결혼 후 그런 가족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을 했죠. 결혼을 했지만 내게 가족이라고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 뿐이라고 생각했었으니까요. 남편 말고 나도 열심히 함께 일하면 우리의 앞날은 행복한 미래만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시절에 버는 돈들은 족족 성실하게 저축해두었어요. 그러나 이런 제 노력에도 이상하게 시댁 식구와는 친해지기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나라는 사람이 이들보다 부족했기 때문인가 싶어서 엄청 친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가족에게 헌신했고 이젠 그들이 나를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넣어주겠지 생각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저는 시댁 사람들과 쉽게 섞이지 못했어요. 그들 사이에선 제가 이물질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결혼 초기에 마음먹었던 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자 나라는 사람에게 너무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과 신우들이 통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은 제 억장이 무너진 날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제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은 첫째 신우였어요. 아니 오빠는 무슨 그런 여자랑 결혼을 해서 우릴 이렇게 괴롭게 만드냐. 언닌 사랑 못 받은 티가 너무 심하잖아. 게다가 사람이 너무 촌스러워. 가끔 어쩔 수 없이 같이 다니면 점원들이 무슨 우리 엄만 줄 안다니까. 오빠 아내한테 너무 신경 안 쓰는 거 아니야? 그래도 자기를 꾸밀 줄도 아는 사람을 아내로 맞았어야지. 신우들은 그날 모임이라도 있었는지 첫째 신우와 남편의 통화에 함께했어요. 그런 첫째 신우의 말에 이어진 것은 막내 신우였고요. 아우 맞아. 무슨 사람이 걸어다니는 정신병 제조기 같다니까. 난 그 언니 옆에만 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우울증 걸릴 것 같아. 사람이 어쩜 그렇게 우울한 모습을 숨길 줄도 모른대. 문제 있는 언니 아니야? 아 짜증나. 둘째 신우는 그런 둘 사이에서
맞다면서 말장구치기 바빴고요. 남편도 이런 신우들의 이야기에 저라는 사람의 편을 들어줄 생각이 전혀 없는지 맞다면서 낄낄거리며 웃기 바쁘더군요. 이런 시댁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내 과거가 부끄럽고 서러웠어요. 엄마라는 사람이 아이의 인격이 형성되는 어린 시절을 내 과거를 망쳐놓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쫓아와서 괴롭히는구나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더 웃긴 것은 나를 싫다는 사람들이 내가 버는 돈은 너무 좋은지 시어머니를 앞세워 효도를 하라며 수시로 제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매번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사실 협박이나 다름없는 행동이었죠. 그래도 이때는 내 쓸모가 없지는 않구나 싶은 마음에 쪼르르 그 돈을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행동이었죠. 게다가 만약 내가 돈을 주지 않는 날이라도 생기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솔직히 언니가 우리 오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이 가당키나 해요? 그리고 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딨어요? 우리밖에 더 있어? 그러면 응당 우리한테 대가를 내놔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여태껏 오빠 먹여 살린 이유가 언니한테 갖다 바치려고 그런 거였겠어요. 생각 좀 하고 사세요. 언니 고아처럼 만들고 간 그 사람들이 언니 봐주기나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잘해야죠. 그런 언니 사정 다 알고도 반대 없이 받아준 사람이 우리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시댁과 연을 끊지 못했을까 하는 신우들의 말이었죠. 아마 시댁 식구 외에도 내 마음을 털어놓을 상대가 있었다면 그 지경까지 가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이런 신우들의 협박을 듣고도 마음이 상하지 않을 리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불행히도 그런 사람은 제 곁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억지도 다 들어주는 신세가 되었죠. 제가 보내주는 돈은 이제 신우들의 1년에 몇 개씩 명품 가방과 옷을 사는 곳에 쓰이게 되었어요. 신우들은 마치 이런 일이 당연하다는 듯이 제게 돈을 갈취해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챙겼고 이런 가방쯤은 척척 사는 부잣집 딸내미 놀이를 즐기고 있더군요. 막내 신우는 저와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도 않았는데도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용해서 이런 짓을 한다는 게 참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그들이라도 제 곁을 떠날까 싶어서 노심초사하며 지냈죠. 정말 바보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나서는 당연하게도 남편과 알뜰살뜰 모았던 돈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돈이 없어지고 난 뒤로는 오히려 마음이 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차라리 줄 것이 없으면 나를 협박해서 돈을 달라고 하지도 않겠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제 불안은 항상 제 곁을 머물렀어요. 혹시라도 신우에게 전화가 오지 않을까 매번 핸드폰을 부여잡고 불안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지냈죠. 그러다 하루 한 통씩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기 시작한 것도 이때쯤이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 중이었기에 늘 거절하던 전화가 매일 오는 것이 이상해서 하루는 전화를 받았고 여보세요 대답했지만 상대방은 내 목소리를 들은 다음에 전화를 뚝 끊는 겁니다. 이게 몇 번이 반복되었고 저는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버렸던 엄마가 이혼이라도 하고 내 발목을 붙잡으려 전화를 한 건 아닌가 하고요. 미련하게 그런 엄마라도 나를 찾아주면 좋겠단 마음으로 그 전화를 매번 기다리면서도 마음은 싱숭생숭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기던 어느 날 저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보따리를 싸들고 우리 집을 찾아왔거든요. 평소 용건이 없으면 연락도 잘 하지 않던 시모였기에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당당히 들어오는 시어머니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여기 이 짐들은 다 뭐고요? 그이와 어디 여행이라도 가시는 건가요? 1년에 한 번 정도 시어머니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던 남편이었기에 제 물음은 당연했어요. 하지만 이런 제 물음에 어이가 없다는 듯이 혀를 차고 웃는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죠. 무슨 소리라는 거니? 아침부터 까마귀 고기를 먹었니? 내가 지낼 방은 어디냐? 이 늙은 노인네를 문 앞에 세워둘 참이야? 당장 내 방으로 안내해라. 이쯤 되니 제가 바보라도 알겠더군요.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생겼구나 하고 말이죠. 당장 빈 방은 없었기에 일단 거실에 잠시 있으라 말한 뒤 안방으로 들어가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급한 마음에 계속 연락을 했지만 그래도 남편의 핸드폰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자리를 마련하자 싶어서 안방문을 열었는데 시어머니는 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 귀가 어두웠던 시어머니는 핸드폰 소리를 엄청 크게 해놓고 전화를 받았거든요. 어느 정도냐 하면 조금 떨어진 곳에서도 통화 내용이 다 들렸어요. 그런 시어머니 곁에 자연스럽게 앉아서 통화가 끝나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반대편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한 것이더군요. 바로 신우였습니다. 세 명이 모두 모여서 쇼핑이라도 가는지 주변에 소음이 들리는데 거기서도 독보적으로 큰 목소리는 첫째 신우였죠. 엄마, 이제 아들이랑 사니까 좋지? 우리가 다 엄마 생각해서 그런 거야. 아니, 다른 집에 남자 자식 든 사람들은 모두 집에서 편하게 며느리가 해주는 밥 먹고 사는데 엄마만 그렇게 궁상스럽게 살 필요는 없잖아. 오빠도 결혼했는데 왜 엄마가 따로 살아? 그리고 엄마 집은 우리가 알아서 처분했어. 나중에 엄마 노후 자금도 필요하잖아. 오빠랑 얘기해서 잘 처리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엄마도 아들이랑 오붓하게 지내셔. 알겠죠?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신우들은 시모에게 전화해서 아들이랑 살아서 좋겠느니 많이 하는데 이게 뭔가 싶더군요. 저는 이 상황에서 내가 시어머니에게 돌아가라고 하면 큰일이 나겠구나 싶어서 얼른 창고방 하나를 치워서 시어머니의 방을 마련해 주었어요. 평소에도 깔끔하게 정리해두고 사는 덕에 다행히 빠르게 방을 정리할 수 있었죠. 그리고 돌아온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고 안방에서 남편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당신은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집을 처분하셨대요. 이제 어머니 나이도 있는데 집은 왜 처분하신 거예요? 앞으로 집이 없으시면 어떡하려고. 그리고 왜 우리랑 살 거라는 이야기 안 하셨어요? 미리 기뜸이라도 해줬으면 제가 오늘 이렇게 당황하진 않잖아요. 아니, 뭐라고 대답 좀 해보세요. 이런 제 물음이 귀찮았는지 남편은 퉁명스럽게 말하더군요. 그것도 제가 모르는 이야기를 말이죠. 아이, 뭐라는 거야. 당신이 효도하고 싶다면서 내 동생들한테 말했다며. 당신 입으로 어머니 모시고 살고 싶다면서. 당신 나랑 결혼할 때 빈손으로 와서 너무 미안하다고. 아이, 어머니 모시고 살겠다. 이제라도 효도하겠다. 동생 앞에서 사정사정했다면서 당사자가 몰랐다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집은 우리가 뭐하러 신경 써? 당신이 우리 식구야? 웬 참견이 이렇게 많아? 그냥 잠이나 자. 내일부터는 어머니 좀 돌봐드리고. 제가 몰랐던 이야기들을 우르르 쏟아낸 남편은 제가 반박도 하기 전에 등을 돌리고 잠들었어요. 웃긴 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 말한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그것도 신우들 앞에서 제가 애걸복걸했다고. 아무것도 모른 내색을 하고 있는 제 얼굴에도 남편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남의 편이었어요. 이쯤 되니 힘들고 지쳐서 다 포기하고 싶더군요. 하지만 이때에 저는 몰랐죠. 더 깊은 어둠이 제 앞에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나중에 알았는데 신우들이 시어머니의 집을 처리한 돈은 모두 명품 가방을 산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신우는 어디서 돈이 났는지 매번 다른 명품 가방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때 짐작했죠. 시어머니의 집은 명품 가방과 교환되었구나. 이런 사실은 신우들이 하는 SNS 계정에서 알 수 있었고요. 진심으로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죠. 신우들의 욕심이 시어머니 집 한 채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우들은 어떻게 알뜰살뜰한 남편을 설득했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집까지 담보로 삼아 대출을 받았더군요. 그것도 저도 모르게 말이에요. 처음에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남편에게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어요. 아무것도 없이 남편과 결혼해서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자신의 입장이 너무 속상했어요. 하지만 더욱 웃긴 것은 남편을 설득한 신우의 말이었어요. 하루는 남편에게 속상한 제 마음을 말하면서 투정을 부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짜증을 내면서 대출을 받게 된 이유를 말해줬거든요. 내가 무슨 당신 같은 바본 줄 알아? 나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당신하고는 다르게 대학도 나와서 버젓이 괜찮은 회사 다니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 내가 바보처럼 아무 이유도 없이 대출을 받겠어? 그만 좀 해라. 막말해서 이 집에 당신 지분이 그리 많지도 않잖아. 나도 동생들이랑 충분히 상의했고 사업 아이템이 좋다고 생각하니 대출을 받은 거야. 당신이 나가서 하루 종일 버는 돈을 내 동생들은 앉아서 핸드폰 조금 만지고 번다고. 내 동생들이 당신하고 수준이 같은 줄 알아? 의심하지 말고 그냥 네 할 일이나 좀 해. 그렇습니다. 남편은 신우들이 푹 빠져있는 부잣집 딸 놀이에 가담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저 모르게 말이죠. 그런데다 뭐가 그리 당당한지 마치 그게 사업 준비 자금인 것처럼 말하는데 일단은 사업이라고 돈이 된다고 하니 당장은 넘어갔어요. 하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되기 바빴어요. 이 뒤로는 매달 날라오는 카드 결제 대금이 너무 무서웠어요. 남편이 대출을 받고 나서 첫 달에 받은 카드 대금에 저는 손이 벌벌 떨렸거든요. 평생 제가 쓰지도 않은 금액이 적혀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저지르기만 했지 이렇게 나가는 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생각도 하지 않은 듯 했어요. 매달 카드 돌려막기, 대출금, 심지어 시어머니의 병원비까지 매달 나가는 돈은 제 상상을 초월했고 저는 숨만 쉬고 있는데도 나가는 돈은 점점 빛이 되어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빛을 보니 전 겁만 났습니다. 이미 상황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고 있었으니까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다였으면 좋겠지만 우리 집으로 들어온 시어머니는 거기에 한술 더 뜨더군요. 허리띠를 졸라맨 생활비에 반찬이 예전과 같지 않으니 시어머니는 남편도 하지 않은 반찬 투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반찬 투정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기만 했죠. 야, 요즘은 케밥도 이렇게 안 나와. 너라는 애는 네가 한 말은 네가 지켜야지. 이런 데서 보라는데 누굴 모시고 살아. 아휴, 없는 년 받아줬더니 입만 살아가지고 이런 반찬으로 밥 못 먹으니까 당장 치우고 다시 해와라. 반찬 내 마음에 들 때까지 한술도 뜨지 않을 테니 알아서 해. 저는 이런 시어머니를 달래기 바빴어요. 제가 한 말도 아닌 것에 저는 책임을 져야 했고 집안 사정을 생각해주지도 않는 시어머니에 매달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죠. 당시 저는 500원 비싼 두부 하나 사는 것도 망설이고 고민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었어요. 남편과 버는 돈은 족족 빚을 해결하기 바빴고 그마저도 모자라서 카드 돌려막기를 했던 거니까요. 그래서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해보기로 했습니다. 여보, 우리 매달 나가는 돈이 얼만 줄 알아요? 지금 이대로면 우리 빚더미에 앉게 생겼어. 당장 일이라도 늘려서 우리 해결해야 해요. 뭐에 돈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빚부터 우리 해결하고 이야기합시다. 남편 앞에 그간 나온 카드 대금 용지를 두고 이야기했어요. 남편도 돈을 보더니 조금 굳은 표정을 했지만 이내 알겠다고 하고는 제 의견을 들어주더군요. 제가 참으로 바보였습니다. 이런 지경까지 왔을 때 시댁과, 아니 극단적으로 남편과의 이혼까지 생각하는 것이 맞았는데 바보같이 정이라는 걸 못 끊어서 답도 없는 이 인간들과 멀어질 생각도 하지 않은 채로 그저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만 찾았으니 말이에요. 아무튼 얼마 뒤 저는 카드 회사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늘어난 카드 대금으로 인해서 한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죠. 저는 일단 한도는 그대로 두라 말했고 얼마 전에 큰 금액을 긁었던 사업장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확인해 보니 한 자동차 판매장이더라고요. 저는 의아했어요. 우리 부부는 이미 차가 있고 남편이 저에게 차를 바꾼다는 소리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들이 말하는 매장을 인터넷에 검색해서 찾았고 당장 전화해서 남편의 이름을 대고 물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소리를 듣게 되었죠. 자동차 매장 직원은 저를 교수 사모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분이 이미 동생분들이랑 와서 다 보고 가셨어요. 어찌나 꼼꼼하게 보시는지 사모님을 엄청 챙기는 것 같던데요. 그러고는 저희 보고 깜짝 선물이라고 다른 곳에 소문내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참, 저희한테 들은 건 전부 비밀로 해주시죠. 사랑꾼 남편을 둬서 정말 좋으시겠어요, 사모님.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자동차 매장에는 이미 신우들까지 다 들렀던 모양인지 직원은 신우들이 자주 입는 옷과 가방까지 들먹이면서 제게 말을 하더군요.
거기에 더 웃긴 것은 남편이 이 차를 제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사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게 미리 말해서 미안하다며 나중에 놀라는 모습 보여주라고 말이죠. 이땐 점원의 말이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제가 모든 비밀을 알게 된 것은 조금 뒤의 이야기였죠. 빚을 처리하기 위해 돈을 벌기 바빴던 저는 쉬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일을 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쉬는 시간에 생각난 신우의 SNS를 보면서 그간 제게 숨겨오고 신우들과 남편이 합심해서 하는 일을 알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신우들의 소개로 집안 좋은 교수를 따로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네, 바람을 피우고 있던 거죠. 그리고 그간 샀던 명품 가방의 일부는 그 여자의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집안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선물로 줬던 거고요.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집을 판 돈으로 될 것이라 생각했던 신우들의 계산과는 다르게 돈이 더 필요하게 되었고 남편은 그 교수라는 여자를 잡으면 편하게 살게 될 수 있다는 신우의 말장난에 넘어가서 쉽게 담보대출을 해줬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신우들은 대담하게도 영상으로 남겨서 SNS에 올렸던 겁니다. 명품을 사는 장면들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면서 말이에요. 신우들이 한 번에 2가지 일을 할 수 있다면서 남편을 속였는데 남편이란 사람은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고 말이죠.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쉽게 돌아가던가요? 신우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지금까지 구매했던 명품들은 대부분 남의 손으로 들어갔으니 신우들이 명품팔이를 하려 했던 사업에 쓸 가방이 모자라게 되었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들어갔던 돈이 전부 우리 부부, 아니 저의 몫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쉽게 보였으면 이렇게 속였을까? 나는 이 집의 식구가 정말 아니구나. 또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차마 이날은 시어머니의 밥을 차려주는 며느리 노릇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혼자 공원에 앉아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면서 청승을 떨 수밖에 없었죠. 그때 예전에 한참 울리던 그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저는 귀신에 홀리듯 전화를 받았고 당장이라도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화기에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했죠. 제발 무슨 말이라도 해주세요. 부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전화의 주인이 모르는 사람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어요. 당장 이 마음의 울분을 풀지 않으면 미칠 것만 같았거든요. 시댁 식구들의 배신에 남편의 배신에 제 마음은 처참하게 무너졌으니까요. 그런데 전화 건너편에서는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이 저를 달래주려고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아니, 왜 울어? 왜 우는 거니, 지금?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서럽게 울어? 무슨 일이길래 그래? 아니, 아빠가 네 엄마한테 힘들게 번호를 받았는데 왜 그렇게 서럽게 울고 있어? 엄마가 너 힘들게 하니?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라. 왜 그리 우는 거야? 반대편의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잊고 살았던 먼 기억이 떠올랐어요. 두툼한 손으로 날 받쳐주며 목마를 태워주던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 고사리 같은 손으로 끌어안았던 넓은 아빠의 어깨가 생각나면서 그때 그 따스한 온기가 지금 나를 걱정하는 이 목소리에 온전히 느껴지는 것만 같았죠. 저는 울면서 이때까지 있던 일을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놀라다는 듯이 헛숨을 들이키며 말했죠. 그랬었니? 내가 끝까지 네 옆에 있어야 하는데 내가 없는 탓에 네가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구나. 미안하다. 지금까지 너를 버린 내가 염치가 없어서 너한테 전화를 받아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어. 네 엄마라는 사람이 너무 쉽게 네 연락처를 주기에 난 지금까지도 잘 살고 있나 보다 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구나. 다 내 착각이었어. 이 아빠가 미안하다.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지금까지 내 가족은 하나도 없었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단 걸 말이죠. 내게도 가족이 있었구나. 내가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저 어린 마음에 엄마에게 받았던 상처에 다른 가족을 쉽게 내가 버렸구나 싶었죠. 순간 바들바들 떨면서
지금까지 버티며 살았던 지난 세월이 정말 부질없었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동안 아버지와 전화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 사이에 제 마음의 상처는 조금씩 치료가 되는 듯 싶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결심했다는 듯 제가 어디에 있는지 묻더군요. 저는 조금 망설이긴 했지만 제가 있는 곳을 알려주었고 아버지는 본인이 있는 곳에서 멀지 않다며 당장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몇십 년 만에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전 아버지를 보자마자 주저앉아서 정말 아이처럼 울었어요. 예전과 달리 연로한 아버지를 붙잡고 이제 어떡하면 좋냐고 계속 그 말만 반복했던 것 같아요. 빚은 빚대로 지고 남편이 바람 피우는 장면을 내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고 응당 함께 책임져야 할 사람인 시어머니를 오롯이 나 혼자서 보고 있는 이 힘든 상황에 지금까지 쌓인 울분이 다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아마 지금의 이런 마음이 예전에 나를 보며 혹이라 생각했을 엄마가 그러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엄마가 보였던 눈이 나의 지금과 같은 삶의 무게가 담겨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되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매달려 울었는데 아버진 저를 꽉 끌어안아 주셨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읊조리셨어요. 내가 이래서 너를 찾고 싶었나 보다. 내가 그래서 네가 생각이 났어. 아버지의 이 말에 또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도 이렇게 울진 않을 텐데 싶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 뒤 저는 아버지가 그간 했던 말대로 집에서 내 짐가방만 챙겨서 나갈 준비를 했어요. 그간 내 골치를 썩힌 일들이 몇 주 사이에 쉽게 해결되어 버렸거든요. 더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버티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졌죠. 가방을 챙기기 시작하는 내 모습에 시어머니는 어떤 오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보면서 혀를 끌끌 차는 거예요. 너는 이 상황에 혼자서 그렇게 여행이 가고 싶으니?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애길래 생각이 이렇게 모자라? 이런 애를 며느리라고 데리고 있어야 하다니. 참 어이가 없어서. 옆집에 있는 며느리의 반만이라도 좀 해봐라. 그런 시어머니에 저는 더 이상 비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시어머니에게 말했죠. 예, 저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니, 할머니 며느리 안 하려고요. 당신은 당신 아들이랑 평생 잘 먹고 잘 사세요. 이젠 안방도 제 방처럼 편하게 쓰시고요. 그리고 이 집에서 두 발 뻗고 그간 잘 지내셨죠. 저한테 있는 역정, 없는 역정 다 내시면서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얼마 안 남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즐기면서 사세요.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당신 자식들이 신나게 펑펑 돈을 쓰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 집도 이제 곧 넘어갈 거예요. 마치 예전에 당신이 지내던 집이 없어진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의 끝으로 저는 그 집을 마저나할 수 있었어요. 당신의 마음이 어땠냐 하면요. 정말로 홀가분했어요. 마치 봄의 민들레씨가 이래서 홀홀 가볍게 날리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긴 겨울에는 땅에서 숨어 지내다 아버지를 만나서 꽃이 피고 이 집을 나가면서 바람의 자유를 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제가 그 집을 나온다고 해서 일이 그렇게 쉽게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사실 이혼 소장을 남편에게 어떤 식으로 줘야 할지 몰라서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신우들이 어떻게 알곤 저를 찾아와서 이혼을 해달라면서 부탁을 하더군요. 그것도 제가 알고 있는 외도 이야기는 쏙 빼고 말이에요. 말로는 지금 자신들이 가진 빚 때문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곤 하는데 아마도 그 교수라는 여자랑 어떻게 잘해보려고 그랬던 거겠죠.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고요? 앞에서도 느꼈겠지만 시댁 식구들은 이런 배려를 할 줄 아는 인간이 아니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순순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뒤에서 전 남편과 이전 시댁의 실체를 까발리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동안 그들이 제게 어떻게 대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 알려야 했어요. 제가 벌을 받더라도 저를 이렇게 만든 인간들에게 먼저 벌을 주고 싶었거든요. 저는 그동안 신우들이 했던 명품족 생활이 다 거짓이다. 빚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다 하는 내용들을 SNS에 올렸어요. 그래서 신우들이 하고 있다는 인플루언서 사업에 큰 타격을 주었죠. 아까도 말했듯 신우들은 SNS에 본인들이 마치 부잣집 딸인 것처럼 행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사람들도 그 모습에 속아 신우들이 판매하는 제품을 사주고 돈을 주고 있으니
속은 사람들도 신우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우들이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명품들을 사고 본인들을 치장한 거라고 세세한 증거 자료까지 첨부하여 올렸어요. 그리고 녹취본까지 올리면서 그들의 진짜 얼굴을 만천하에 다 드러냈죠. 제가 증거를 올려둔 제 개인 SNS가 사람들에게 일파만파 퍼지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신우들을 고소하고 신우들은 해명을 한다며 라이브 방송으로 울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뚜렷한 증거들이 많으니 얄짤없이 고소를 당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합의까지 해줘야 하니 시댁은 더 빚에 허덕이게 되었죠. 그렇게 전 이제 저를 붙잡는 것 하나 없이 빚밖에 남지 않은 시댁에서 기적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 뒤로는 아버지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그저 제게 집 한 채를 주려고 제가 너무 어릴 때 헤어진 탓에 미안한 마음도 들고 하나 있는 자식에게 뭐라도 남겨줘야겠다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껄끄러웠던 엄마를 찾아가 제 번호를 받았던 거고요. 아버지가 제게 보여준 주택은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마음에 정말 고마웠습니다. 비록 어린 저를 떠났던 사람이지만 뭐라도 서울로 가면 좋다고 지금은 제 곁에 있는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큰 집 좋은 집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아버지, 이젠 저랑 함께 살아요. 이렇게 좋은 집을 받고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쓸쓸하게 지내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는 정말 가족처럼 함께 살아요. 우리 둘이서요. 아버진 제 말에 감동하셨나 봐요. 저를 붙잡고 소리 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셨거든요. 저는 정말로 내 인생을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준 아버지에게 원망이나 미움 같은 감정은 없었어요. 그저 지금이라도 나라는 사람을 찾아주고 딸바보가 된 아버지를 보며 그동안 결핍투성이었던 내 마음이 이제야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아서 좋은 기분이 들었죠. 마치 가물었던 나무에 물을 주면 차츰 회복하고 쑥쑥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버지도 저랑 만난 뒤로는 모든 일이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행복하고 좋으시대요. 제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시댁이 풍비박산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수라는 아내 덕보고 살려고 머리를 그렇게 굴리던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역으로 당한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나오면서 그나마 있던 집까지 없어진 남편의 상황을 알게 된 여자가 옆에 있을 리가 없겠죠. 그대로 달아났다고 합니다.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있던 시어머니의 집이라도 보존했으면 그들이 이렇게까지 망하진 않았을 거라고 말이죠. 이제는 남남이니 뭐 아무 말도 하기 싫지만요. 아무튼 지금은 집도 없어서 역을 전전하면서 노숙하는 신세라고 들었어요. 영혼까지 끌었었으니 당연한 일이겠죠. 저는 여태까지 겪은 슬픔이 전부 지금 아버지와 함께하기 위한 고행이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다행이라 생각하는 것은 그저 전 남편의 집의 사람들이 저를 찾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들이 이혼을 먼저 요구했고 이때까지 진 마음의 빛이 있는데도 아무런 위자료 없이 제가 헤어져 주었으니까요. 정말로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라도 있었다면 아마 저는 이런 결정을 쉽사리 내리지 못했을 거예요. 천만 다행이죠. 그리고 저는 아직 젊어요. 누군가는 말하겠죠.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고생을 한 것 아니냐고. 앞으로의 삶이 많이 남았는데 당신과 함께 해줄 사람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인생에서 1 더하기 1이 꼭 2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죠. 제 삶에서 가족이라 생각했던 5명은 인생이 마이너스였고 저는 그들과 플러스인 인생을 즐겨보지 못했으니까요. 오히려 지금 아버지와 단둘이서 지내는 게 저는 훨씬 마음이 풍족합니다. 그래서 말해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으신 여러분들에게 말이에요. 힘든 일만 가득하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고요. 행복은 어느 순간에 찾아올지 모르니까 말이에요.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의 앞날에는 웃음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